제가 봤을 때의 기준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둔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부자 되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용주TV 강용수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월 19일자 기준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0.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폭으로 내린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안 내리고 계속 유지하다가 요번에 0.25도 아닌 0.5%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그널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에 대해서 감히 제가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금리 상승기를 맞이했고 지금 금리 하락기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연준에서 발표가 났고 곧 우리나라도 0.5까지는 어려워도 0.25는 다음 달에도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하락되는데 한국은행이 두려워하는 포인트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었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성장이 억제됐었고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금리를 먼저 인하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하지 않고 미국이 먼저 0.5%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 상승기를 맞았고 부동산 상승기가 대세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오름이 시작이 됐고 그게 대세적으로 오름을 이어갈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 이런 상황을 올해만 겪은 건 아니에요. 근데 10년적으로 계속 금리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경제 위기가 오고 또 번창하다가 또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까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는 부동산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물론 부동산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떠나서 급속도로 올라갈 조짐이 보이니 정부는 지금 1단계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으로 넓히고 그 다음에 은행들한테 신규 대출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더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실제 대출 받는 건 코픽스 금리거든요. 코픽스 금리보다 가상 금리를 더 올리게끔 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은행에서 나쁠 이유가 없죠. 국가에서 금리를 더 받으라고 하는데 은행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받았으니 뭐 돈을 내라고 해서 2조씩 막 걷어내더니 이제는 거꾸로 금리를 올려서 더 받으라고 하니 은행은 마다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을 맞았을 때 정부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대출 규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규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등록세를 인상한다든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유세를 인상한다든지 양도소득세의 완화했던 거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게 두 번째 프레임이에요. 근데 아직 2단계까지는 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걸고 있고 그리고 이 대출 규제는 점점 강화될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러니까 실투 자금 백코티가 부족한 사람들은 시장에 못 들어오게끔 차단하는 방법을 1단계로 씁니다. 그러면 서민 단계에서 중산층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징검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서민 단계들이 투자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를 걸어서 중산층이 투자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살 때 취등록세, 보유할 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그리고 팔 때 양도소득세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대출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 때 양도세 같은 걸 올림으로 인해서 들어올 때 진입 장벽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인데 그러면 중산층이 이제 집을 못 사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사냐면 그 위에 있는 부자들은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3단계의 정책을 펴는데 그 3단계의 정책은 뭐냐면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대부분 부자들은 집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거를 안 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또 만들어내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예전 정부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꼭 민주당에서만 그런 정책을 썼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항상 부동산 상승기에 접하면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연찮게 대세 부동산 상승기에 진보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방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바뀌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상승기를 다시 맞는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대출 규제라든지 규제 법안을 만들고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는 법안을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부동산은 못 잡아요. 왜냐면 대출 규제를 하거나 이런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막 상승하면 얼른 은행장들 모아서 이 금리 올려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안을 만들려면 법이 통과돼야 되고 또 대통령이 또 승인해야 될 여러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겪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미 부동산들은 이미 상승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하루의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몇 년째 지금 부동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것만 보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될 거고 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계속 하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상승기에 또 돈을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상승기에 또 돈을 잃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이 막 들끓으니까 돈을 모아서 또 사고 그거를 또 대출로 이어져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또 대출을 갚아나가기 힘들어지고 물론 잘 성공해서 현금을 쥐어줬다면 그분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의 기준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둔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부자 되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은 캐시카우, 현금 흐름을 목표로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상승기가 되더라도 내 현금 흐름을 어떻게 안전하게 모아둘 건지 그리고 금리가 하락됐을 때는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안전한 자산을 타서 그게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라든지 서울에 있는 부동산,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상승할 거예요. 물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정도의 엄청난 상승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녀석들도 똑같이 대세 상승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대세 상승하는 게 몇십억이 몇 배가 오르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현금의 캐시카우를 만들면서 수익형 자산이 상승해 나가는 그런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우리 지난 2, 3년간 겪어봤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내가 써야 될 돈이 부족해서 내가 써야 될 생활비를 이자를 내면서 힘든 생활을 겪어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다시 금리가 좀 하락한다는 시그널이 오고 하락도 안 했어요. 시그널이 오고 부동산이 상승하니까 다시 또 눈이 뒤집혀서 다시 또 거기에 환승해서 그게 최고의 투자인 양 따라가는 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하락하니까 여러분들의 대출금이 감소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감소된 부분을 다른 쪽에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는 안전한 수익형 자산으로 전향해서 향후 또 다시 이런 안 좋은 위기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현금의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만들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요즘 국민연금 개혁 또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연금 개혁은 계속 할 겁니다.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고 태어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많이 걷고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누가 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기대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내 자산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주택연금으로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안전한 수익형 자산을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걸 쓰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이 이어서 그 현금 흐름을 받으면 되는 얼마나 좋은 현금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주택들의 필요성들이 감소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는 존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도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서울은 너무 비싸고 수도권에 있는 위성 도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아직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도시들을 잘 선택해서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다시 다지셔야 됩니다. 남들이 부동산 상승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용산에 사야 될 것 같고 여의도에 사야 될 것 같고 강남에 사야 될 것 같지만, 그런 거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현금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투자를 하셔서 안정된 노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